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더리움과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질문을 좀 넘어서요. 그렇죠. 금융의 미래가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이더리움이 과연 서핑보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아, 기후가 아주 좋은데요. 서핑 모드라? 네, 그래서 오늘 전설적인 시장 전략가죠. 톰 리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거시경제의 바람부터 이더리움이라는 그 서핑보드 자체의 성능, 그리고 또 그 보드를 타는 선수들, 즉 기업들의 전략까지 정말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공해주신 자료들이 이 복잡한 현상을 딱 4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4가지 관점이요? 첫째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판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아, 큰 그림부터 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그 판 위에서 왜 하필 이더리움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셋째,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 극심한 가격 변동성의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맞아요. 이게 제일 궁금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마인 같은 기업들은 이 새로운 게임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이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이른바 토큰화 시대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 첫 번째 주제인 거시경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자료 초반부터 아주 강력한 비유가 등장하던데요. 현재 상황을 1971년 닉슨 쇼크에 빗대고 있거든요. 아니, 반세기 전의 사건을 지금 왜 소환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상품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유사점을 찾는 거죠. 역사적 유사점. 네, 197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유명한 근본이제 폐주군요. 맞습니다. 그 순간부터 달러는 금이라는 실물에 대한 보증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 합성, 신스테릭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만 해도 다들 이제 달러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럴 수가 없겠는데요. 근본이 흔들렸으니까요. 그렇죠. 모두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요? 네, 월스트리트는 그 위기 속에서요. 머니마켓 펀드, CD, 선물, ETF 같은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금융상품들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네요. 완벽하게요. 그리고 그걸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오히려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금융혁신의 대폭발 직전에 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1971년의 근본이제 폐지가 그 혁신의 방아쇠였다면 2025년을 앞둔 지금의 방아쇠는 대체 뭔가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이미 합성 자산인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서 다시 한번 토큰화한 것. 이것이 다른 모든 실물 자산들이 디지털 토큰화되는 그 길을 열어주는 첫 단추라는 분석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라. 사실 많은 분들에게는 그냥 거래소에서 코인 사려고 잠시 바꿔두는 대기자금, 이 정도로만 인식될 텐데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 규모가 정말 그런 파급력을 가질 만큼 그렇게 큰가요? 자료에 나온 태도의 가치 평가는 솔직히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 규모와 효율성,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규모와 효율성. 네, 자료에 따르면 테더의 보고된 가치가 무려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5천억 달러요. 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세계적인 투자은행 JP 모건 답을 아시죠? 그럼요. 그 JP 모건의 시가총액이 약 8,690억 달러입니다. 와, 그럼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만약 테더가 은행이라면 단숨에 세계 2위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JP 모건은 직원 수가 30만 명이 넘는 초거대 기업인데 태도는 제가 알기로 직원이 한 수백 명 수준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JP모건 직원이 31만 3천 명, 테더는 약 300명입니다. 300명이요? 거의 1000분의 1이네요. 네, 거의 1000분의 1의 인력으로 비슷한 규모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큰화가 가져올 파괴적인 효율성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항상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늘 규제였잖아요. 그렇죠. 늘 그게 문제였죠.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료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그러니까 BIS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자본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을 거대한 잠금 해제, 휴머머스 언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대한 잠금 해제. 네.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못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불확실한 규제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빗장이 풀리면 기관 자금이 들어올 고속도로가 열리는 셈이죠. 그렇군요. 거시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연준의 금리 정책 얘기도 흥미롭더라고요. 겉으로는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는데 자료에서는 이게 사실 정치적인 제스처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봐도 될까요? 형제 연준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강한 척하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아, 보여주기식이라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지금처럼 명확해지면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내린다. 그렇죠. 다만 그 시점을 누구도 저거 선거 의식했네 라고 비판할 수 없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실행할 거라는 예측이죠. 그리고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그 풀린 유동성은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시경제의 판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면 결국 그 위에서 뛸 선수들이 중요해지겠군요. 맞습니다.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서 왜 자료는 유독 이더리움을 그 주인공, 아까 저희가 말한 서핑보드로 지목하는 건가요? 비트코인과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는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본다면요. 이더리움은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 또는 운영체제로 보는 겁니다. 아, 땅이나 OS. 네, 바로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 때문이죠.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제 실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었죠. 그런데 자료는 그게 느리게, 그러다 한꺼번에, slowly, then all at once 닥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아주 설득력 있어요. 어떤 근거죠? 바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 즉 피듀샤리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아, 돈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맞습니다. 한번 진행자님께서 고객 돈 수천억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금요일 오후 3시에 주식시장이 딱 닫히면 월요일 아침 9시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꼼짝없이 묶이는 거죠. 주말에 갑자기 전쟁이 나든 전염병이 터지던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토큰화된 자산은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해요. 아, 이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관리의 차원입니다. 고객 자산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24/7 위험 관리가 가능한 자산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네요. 당연히 더 선호하겠죠. 바로 이것이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필연적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와, 정말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경제 중심에 이더리움이 있다는 거고요. 지난 10년간 GDP 성장의 절반 이상이 네이티브 디지털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10년은 그 비중이 70%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요. 70%요? 네, 이더리움은 압도적인 생태계 크기,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출시 이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100% 가동 시간. 아, 안정성이군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무기로 네이티브 디지털 경제의 표준 플랫폼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정말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든 개념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였죠? 금융상품의 요소화, 팩터라이제이션이라는 아이디어였어요. 주식을 채권처럼 잘게 쪼개서 거래한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요소화. 네, 자료에 나온 테슬라 주식을 예로 들어보죠. 네, 테슬라. 지금 우리가 테슬라라는 주식 1주를 삽니다. 여기에는 전기차, 자율주행, 심지어 미래에 나올 그 옵티머스 로봇 사업의 가치까지 전부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의 패키지죠. 맞아요. 그런데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면 이 가치 덩어리를 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쪼갠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테슬라의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미래에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 로봇 사업의 내재 가치, 이 부분만 딱 떼서 투자하고 싶다.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사면서 아이폰 사업부의 가치만 따로 떼서 투자하고
비전 프로의 미래 가치는 너무 위험하니까 그 부분은 빼고 투자하는 그런 식의 맞춤형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금융이네요. 네, 금융의 입자를 거의 원자 단위까지 쪼개서 내가 원하는 위험과 수익만 정확하게 골라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렇군요. 이런 혁신적인 미래를 그리다 보니 빈마인이 월드코인에 투자한 이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월드코인, 그 홍채 인식으로 신원을 증명한다는 프로젝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솔직히 좀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이더리움 중심 전략과 연결되는 건가요? 핵심은 인간 증명, Proof of Human Verification 기술입니다. 인간 증명. 네, AI 에이전트나 딥페이크가 막 넘쳐나는 세상에서 지금 나와 거래하고 있는 저 주체가 진짜 단 한 명의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 그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월드코인은 홍채의 암호화된 값, 그러니까 해시를 이용해서 민감한 생체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으면서도 유일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거에 거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토큰화된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기반 기술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월드코인이 ERC20 토큰,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표준 규격 토큰이라는 점입니다. 아, 결국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도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면서 전체 시스템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역시 가격이죠. 이 모든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이더리움 가격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힘들죠? 자료에서는 이 초변동성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성숙한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마치 아직 상장도 안 한 유망한 스타트업의 가치를 매기는 것과 비슷하군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미래엔 1,000조짜리 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당장 다음 달엔 자금이 마를 수도 있으니까 작은 소식 하나하나에 가치가 막 널뛰게 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전체 자산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정말 미미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미래의 그 어마어마한 잠재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미리 당겨와서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뉴스나 변수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4,800달러에서 2,800달러로의 하락도 만약 2030년의 가치를 수만 달러로 본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음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런데 최근 하락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0월 10일의 주식시장은 괜찮았는데 유독 암호화폐만 폭락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날 그랬죠. 이건 단순한 위험자산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특이적 사건의 원인으로 시스템적 청산을 지목합니다. 시스템적 청산. 네, 가격 발견 전문가인 톰 드마크의 분석을 인용하는데요. 시장에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하락이 촉발됐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요?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아주 많이 쓴 펀드들이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자 기계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매도 주문을 쏟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강제 청산이군요. 맞습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연쇄청산이 일어났다는 분석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큰 피해를 받겠네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시장을 떠났다고 해요. 아이고, 그런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 바로 그 개인들이 던진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이 조용히 흡수하면서 시장에 복귀하는 플리핑, 즉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손바뀜이요? 네, 이것이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진단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게 정말 기관의 진입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컸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온 고래들의 투기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들이 떠난 자리를 기관이 채웠다는 게 꼭 장기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하지만 자료는 톰 드마크의 분석을 근거로 좀 더 긍정적으로 봐요. 어떻게 말이죠? 그가 이더리움의 하방 목표를 2,500달러로 봤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가격까지 떨어지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매수 설정이 만들어진다고 분석했어요. 팔 사람이 없다. 네,
공포에 질려서 팔 사람은 모두 떠나고 이제 장기적인 가치를 보는 플레이어들만 남게 되면서 단단한 바닥이 형성된다는 의미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복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톰 리의 구체적인 가격 목표치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2,500달러까지의 변동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2,500달러요? 네. 하지만 그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앞서 말한 토큰화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온다는 전제하에 1월 말까지 이더리움이 7,000달러에서 9,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존의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DAO, 즉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한 상장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장이 이 회사들을 썩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MAV가 1보다 작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MAV라는 건 기업의 주식 시장 가치를 그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순자산 가치, NAV로 나눈 값입니다. 아, 네. 이게 1보다 작다는 건 예를 들어 회사가 100억 원어치 코인을 들고 있는데 그 회사의 주식 시가총액은 80억 원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그 회사를 80억에 사서 안에 있는 100억짜리 코인을 팔면 20억이 그냥 남는 거잖아요. 왜 이런 할인이 발생하는 거죠? 바로 시장이 그 회사의 경영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경영진 리스크군요. 그렇죠. 저 경영진이 코인을 잘 관리하기는커녕 비싼 운영비로 다 까먹거나 엉뚱한 데 투자해서 가치를 훼손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시장의 불신을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회사의 전략은 어떻게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약 3%를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MSTR은요. 네, MSTR. 주권적 풋옵션, 전략을 구사한다고 비유돼요. 주권적 풋옵션, 좀 어렵네요. 만약 미래에 미국 정부 같은 주권 국가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해야 할 때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상장사인 MSTR을 통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다는 거죠. 아, 일종의 국가대표 비트코인 창구 저가를 하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데에만 모든 걸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공급량의 3%를 가진 비트메인의 전략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트맨은 스스로를 월스트리트와 개발자 커뮤니티의 다리, 즉 브릿지라고 정의해요. 다리 역할이요? 네. 단순히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걸 넘어서 이더리움 재단이나 핵심 개발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월스트리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고 투자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겠다는 겁니다. 즉, MSTR은 순수한 비트코인 보유에 집중한다면 비트맨은 보유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가치를 더하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전략을 쓰는 셈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M&A 할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도 4가지나 제시됐던데 비트맨은 이걸 아주 잘 실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바로 그 점을 자료가 높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살아남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주주 친화 정책이거든요. 네. 비트맨은 시가총액 50억 달러 이상 암호화폐 기업 중에 유일하게 배당을 지급해요. 배당을요? 암호화폐 기업이? 네, 이건 우리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능력이 있고 주주와 이익을 나눌 자신이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소득을 중시하는 대형 펀드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높은 거래량과 변동성도 차별점이라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보통 그건 리스크로 보지 않나요? 그게 관점의 차이죠. 비트맨은 유동성이 워낙 높고 변동성도 커서 단기 트레이더나 레버리지 ETF 같은 플레이어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놀이터가 됩니다. 아, 그런 플레이어들을 끌어모으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높다는 건 나중에 회사가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메이븐 스테이킹 네트워크라는 자체 인프라 구축이더군요. 그게 비트맨 전략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용점정. OFAC, 즉 미국 해외자산 통제국의 규제를 100% 준수하는 완전히 월스트리트 맞춤형 이더리움 검증 네트워크를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와.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규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한 클린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이겠네요. 그럼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연 3% 수준의 안정적인 이더리움 기반 수익을 창출하고 월스트리트에 거대한 돈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다리를 놓겠다는 아주 명확한 계획입니다.
자, 정말 방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단기적인 혼란 속에서 개인들이 떠나가고 있지만 그 자리를 오히려 기관들이 채우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토큰화라는 거대한 파도와 그 파도를 탈 가장 좋은 서핑보드인 이더리움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비트마이너는 이 거대한 기회 속에서 규제 친화적인 인프라, 바로 메이븐을 직접 깔고 월드코인 같은 미래 기술에 투자하며 배당이라는 현실적인 신뢰까지 보여줌으로써 가장 명확한 로드맵, 클리어리스트 로드맵을 가진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네, 바로 그것이 이 자료의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 자본력과 명확한 전략을 가진 소수, 자료에서는 비트마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같은 기업들만 살아남는 일종의 M&A 시즌이 올 거라는 예측으로 마무리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떤 코인이 좋으냐, 이걸 넘어서 어떤 기업이 그 코인의 가치를 가장 잘 키워내고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 이걸 봐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분석은 이더리움이라는 자산 하나를 넘어서 그것을 둘러싼 거대한 금융 생태계의 변화와 또 기업들의 생존 전략까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현실의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통합의 시대에 암호화폐 투자는 단순히 기술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경영 전략과 비전에 대한 베팅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